2차 세계대전 내내 유럽의 전장에서는 흉포함과 전술적 기술로 유명한 군사 엘리트, 즉 무장친위대 와펜, SS 병사들이 활약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프리츠 클링겐베르크였는데 그는 1941년 4월에 단 30명의 병력으로 버그라드를 점령하여 전쟁 중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적을 놀라게 했고 대규모 공세를 취하지 않고도 도시의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에 대해 그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직접 기사 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리츠 크리스텐 그는 1941년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불과 19세의 나이로 3일간 혼자서 자신의 진지를 사수하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포위당하고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대전차포로 소련 전차 13대를 파괴했고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크리스텐이 온 군대에 맞서 싸운 놀라운 이야기. 프리츠 크리스텐, 로텐피러 무장친위대 소속으로 토텐코프 사단의 SS 보병견대 2중대에서 대전차포수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건강한 체격을 지녔으며 정권이 추구하는 독일 군인의 이상적인 신체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사나움으로 유명한 토텐코프는 무장친위대에서 가장 두렵고 광신적인 부대 중 하나였다. 포병, 보병, 전차를 합동으로 투입하여 데미안스크 근처 루즈노에 있는 독일군 진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토텐코프 대전차 연대 제2중대는 루즈노 북쪽 숲에 배치되어 전략적 구역을 보호했습니다. 프리츠 크리스텐은 불과 20세의 나이에 적의 장갑차를 저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인 5cm 팍 38 대전차포를 조작했습니다. 공격은 새벽에 소련군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시작되어 독일군의 진지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몇 분 만에 소련 보병은 전차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적의 총격을 받는 동안 프리츠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사격하여 여러 대의 전차를 파괴하고 그의 위치로 진격해오는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공격이 중단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부대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배터리 전체가 방전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는 대신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포 주위에 참호를 파고 단독으로 저항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 동안 그는 파괴된 진지를 기어다니며 근처 총에서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날 소련군은 다시 포병과 기갑부대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프리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적어도 7대의 전차를 파괴하고 적군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치고 추위에 떨며 음식도 부족한데도 그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셋째 날 소련군은 다시 포병, 보병, 전차를 동원해 적의 진지를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리츠는 밤 동안 대포를 새로운 위치로 옮겨놓고 치명적인 정확도로 계속 사격을 가해 소련군이 다시 한번 철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끝없는 나날들 동안 그는 끊임없는 적의 공격과 순찰에 맞서 싸워야 했고 짧은 휴식만 취하며 독창성과 결단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4일째 아침, 프리츠는 근처에서 움직임을 듣고 최후의 방어를 준비하던 중 진격해오는 군대가 소련군이 아니라 독일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텐코프 사단은 루즈노를 탈환했고 그들이 위치한 곳에 도착했을 때 프리츠가 대포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3일간 혼자서 저항하며 소련군 100여 명을 제거하고 적전차 13대를 파괴했습니다. 토텐코프 사단 사령관인 SS 오버그루펜피러 터도르 아이케는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에게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에게 기사 십자 훈장을 추천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라스텐부르크에 있는 본부에서 그에게 직접 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토텐코프 소속 군인 중 최초로 이 명예로운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즈노에서의 놀라운 업적 이후 프리츠 크리스텐은
무장 친위대의 용기와 결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스텐부르크에서 기사 십자훈장을 받은 후 오랜 휴식을 즐길 수 없었다. 그는 동부 전선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일부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특히 붉은 군대가 영토를 되찾기 시작한 1942년과 1943년에 그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1945년에는 상사에 해당하는 SS 오버샤퓨러 계급을 획득했는데 이는 그가 전투기와 전투 지휘관으로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1945년 5월 전쟁이 끝나갈 무렵 프리츠와 토텐코프의 잔당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미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장 친위대 포로들처럼 그는 연합국 간의 협정에 따라 소련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소련은 갈등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과 관계없이 무장 친위대 구성원을 전범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굴락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의 환경은 비인도적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힘든 노동, 극한의 기온, 끊임없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동지들 중 다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프리츠는 전장에서 이미 보여준 의지로 저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굴라그에 있는 동안 다른 독일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소련 당국에 의해 신문과 이념적 재교육을 받았는데 소련 당국은 나치즘에 대한 거부감을 주입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운명을 맞은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텐코프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은 이념적 광신자로 간주되어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1955년 수년간의 감금 끝에 프리츠는 서독과 소련 간의 외교 협정에 따라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워가 독일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을 때와는 매우 다른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전후 시대는 국가를 두 개의 분단된 블록으로 바꾸었고 프리츠는 독일 연방공화국에 정착하여 자신이 겪었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무장 친위대 출신의 많은 전직 구성원들처럼 나치 군사기관에 속했던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회에 다시 통합되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프리츠는 정치를 피했고 공적 영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직업에 종사하며 신중한 삶을 살았고 무장 친위대 시절 이나 루즈노에서의 유명한 저항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프리츠는 1995년 74세의 나이로 독일 자택에서 자연사로 사망했습니다. 프리츠 클링겐베르크, 버그라드 함락. 프리츠 파울 하인리히 오토 클링겐베르크는 1912년 12월 17일 독일 메클렌부르크 주의 작은 마을인 뢰버샤겐에서 태어났습니다. 낙농업자의 아들인 프리츠는 로스토크 대학교에서 과학과 역사를 전공하기 시작하기 전에 중등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1931년 국가사회주의당과 슈츠슈타펠의 부상에 관심을 갖고 학업을 포기하고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치 군사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34년에 케일링엔베르는 SS 파fügungs트루페에 합류했습니다.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나중에 무장 친위대가 되는 부대. 그는 베드에 있는 SS 중커슈레의 첫 번째 생도반에 선발되었습니다. 톨츠는 제3제국의 군사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장교 아카데미입니다. 그의 헌신과 기술로 그는 SS 언더슈트름후어 계급을 얻었습니다. 1935년 그는 SS 스탠다드 게르마니아에 배속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클링겐베르크가 유명 인사가 되는 유명한 SS 사단 다스라이히의 창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클링겐베르크는 무장 친위대에서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1937년에 그는 SS 오버스트루름후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그는 대위에 해당하는 SS 하인슈트름후이더 계급을 획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무장 친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인 파울 하우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검사 및 부대 조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다스라이히 사단의 기계화 부대를 이끌고 프랑스 침공에 참여했으며 그곳에서 그의 용기와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서부 전선에서의 그의 활약으로 그는 2급과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으며 뛰어나고 대담한 장교로서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클링겐베르크의 명성은 1941년 4월 유고슬라비아 침공 당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칸 전역이 한창이던 중 그의 부대는 버그라드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상 조건과 다리 파괴로 인해 독일군의 주력 부대는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클링겐베르크는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비할 데 없는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1일 그는 6명의 소규모 군인을 이끌고 다뉴브 강을 건너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배는 가라앉았지만 그들은 제한된 무기로 반대편에 도달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유고슬라비아군 몇몇과 교전하여 포로로 잡은 후 버그라드 중심부로 진격했습니다. 클링겐베르크는 시청 위에 독일 국기를 개양하여 마치 훨씬 더 큰 군대가 도시를 점령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브렘 시장이 토미치는 그를 만났고 클링겐베르크는 루프트바페의 포격과 공습이 임박했다고 그를 설득했고 그 결과 시장은 저항 없이 도시를 항복하게 되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더 많은 독일군이 다뉴브 강을 건너면서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착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후 다스라이히 사단의 나머지 병력이 버그라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클링겐베르크가 소수의 병력으로 수도를 점령하여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작전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로로 프리츠 클링겐베르크는 1941년 5월 14일에 제3제국의 가장 높은 훈장 중 하나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무장친위대의 대담함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념되었습니다. 클링겐베르크는 기사 십자 훈장을 받은 후 공식 시상식을 위해 아돌프 히틀러의 여름 별장인 베르크호프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히틀러의 개인 사진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은 총통과 함께 클링겐베르크의 상징적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클링겐베르크의 키가 1.93m였기 때문에 호프만은 키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히틀러의 키는 1.75m였기 때문에 클링겐베르크에게 히틀러보다 약간 뒤에 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배치에도 불구하고 사진에는 클링겐베르크의 당당한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그가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발칸반도에서의 성공에 이어 클링겐베르크는 동부 전선으로 전속되어 하르키우, 민스크, 쿠르스크 전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의 공로로 그는 1943년에 기사십자 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 나이츠 크로스를 받았는데 이는 뛰어난 용맹 행위에 수여되는 훈장이다. 1945년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클링겐베르크는 SS 스탠다르텐 후어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제17 SS 기갑척탄병 사단 괴츠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에서 베를리힝엔 이 사단은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신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르브리켄 지역에서 징역해오는 미 제7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1945년 3월 23일 독일군의 저항이 무너지던 중 프리츠 클링겐베르크는 독일 남서부 헤르크스하임 근처에서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연합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이끌던 중 포탄에 맞았습니다. 32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의 죽음은 찬란하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의 군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앙딜리에 있는 독일군 묘지에 묻혔으며 전쟁 중에 전사한 다른 3만 3천 명의 독일군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티센, 다스 제국의 사령관. 크리스티안 티크센은 1910년 12월 3일 독일 플렌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규율과 질서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1931년 12월 SSA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치당의 준군사 조직인 50SS 스탠더디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
그는 나중에 무장 친위대가 되는 SS 버fügungsTruppe로 전속되었고 게르마니아 연대에 배속되어 장교로서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36년부터 그는 소대장을 지냈고 1938년에는 N대대 1중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리더십 덕분에 그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조직 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길을 열었습니다. 1939년 갈등이 발발하자 그의 부대는 다양한 군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N대대가 해체되자 티크센은 제1 오토바이 중대의 사령관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1941년에 이 부대는 더 큰 규모의 오토바이 대대에 흡수되었는데 이 대대는 소련 침공 당시 독일군의 급속한 공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대대의 지휘권을 맡았고 이를 통해 정찰 기동과 신속한 공격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SS 장교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전선으로 복귀한 그는 랑게마르크 연대를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이 연대는 나중에 1942년 10월에 제2SS 기갑 연대로 재편되었습니다. 1943년 2월 11일 제3차 하르키우 전투 중 티크센은 기갑대대를 이끌고 방역을 가해 도시를 향해 진격하는 소련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의 매복 기술과 전투에서의 공격성 덕분에 그는 강력한 적의 군대를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전 중에 그의 전차는 대전차 포탄 3발을 맞았지만 살아남아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투의 중요한 순간에 소련군이 하르키우를 포위하는 가운데 독일군은 하르키우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티크센은 장갑 차량을 타고 시가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보병 지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의 진격을 막고 수많은 대전차포를 제거하여 소련군의 퇴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제2SS 사단 다스라이히는 완전한 포위를 피하고 물자와 인력의 사소한 손실을 입고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르키우에서의 용맹함으로 1943년 4월 1일에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전투 효율성을 인정받아 오크리프 훈장을 받았습니다. SS 판서 레지먼트 2 다스라이히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부대는 동부 전선에서 다양한 작전에 참여했고 이후 연합군의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티크센과 그의 연대는 적군과 격렬한 방어전을 벌였습니다. 하인츠 라머딩이 죽은 후 그는 독일군을 재편하기 위해 제2SS 사단 다스라이히의 지휘를 임시로 맡았습니다. 1944년 7월 28일 퀴벨바겐을 타고 여행하던 중 그의 운전사와 부사관과 함께 그의 차량은 트렐리 근처에서 미군 전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신원이 나중에 밝혀질 때까지 무명 군인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터도르 비슈, 무장친위대 고위장교 터도르 비슈는 1907년 12월 13일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작은 마을인 베셀브레네르쿠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업에 헌신하는 겸손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세 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이 강화되자 비슈는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로 전속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위슈는 전략적 기술과 새로운 병력을 훈련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계급을 올라갔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승진은 더욱 컸고 그는 SS 대위 돌격대장으로 폴란드 침공에 참여했다. 그는 전투에서의 공로로 1등 및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0년 프랑스 전투 당시 그는 LSSH의 보병연대를 지휘하여 독일군의 신속한 징역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그는 1941년 발칸 전역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의 부대는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정복하는 데 맹렬히 싸웠습니다. 1941년 5월 그는 LSSH 보병연대 제2대대 지휘를 맡았고
1942년 7월까지 이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의 소련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그의 부대는 1911년 7월 지토미르 서부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1941년 9월 15일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기갑 척탄병 연대 2의 사령관으로 진급했습니다. 1943년 제3차 하르키우 전투에서 그의 리더십은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연대는 적의 공세를 차단하여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독일군의 재편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독일 금십자 훈장을 받았다.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 동안 제1 SS4단 라이프슈탄다르테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충 및 재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슈는 연대를 이끌며 미래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1944년 6월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프랑스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연합군에 맞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지만 1914년 8월 팔레즈 포위전 중에 비슈는 수류탄 폭발로 양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사단 지휘권을 SS 여단장 빌헬름 몬케에게 이양해야 했습니다. 헬리엔 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회복에 힘썼습니다. 1945년 5월 제3제국이 붕괴되자 비슈는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1948년 그는 전쟁 범죄 혐의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다른 무장 친위대 장교들과는 달리 비슈는 석방된 후 수정주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한 삶을 택해 서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가축 부문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이전 동지들과 연락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활동이나 SS 산하 재향군인 단체에 재편입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는 1995년 1월 11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노르더슈테트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실베스터 슈타들러, 무장친위대의 정예사령관 실베스터 슈타들러는 1910년 12월 30일 오스트리아 폰스도르프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였고 그는 노력과 규율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의 부상과 통일 독일에 대한 요구는 그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3년 5월 그는 나치당과 슈츠슈타펠에 가입했는데 이것이 그의 군 경력의 시작이 되었다. 무장 친위대가 되는 정예 전투 부대인 SS 버퓨궁스트루페에 배속되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슈타들러는 SS 버퓨궁스트루페 내의 한 중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그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아라스 근처에서 부상을 입어 첫 번째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후 1941년에 그는 발칸 전역에 참전하여 다시 한번 뛰어난 부대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즉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동안 슈타들러는 모스크바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SS 융커 장교 학교에서 임시 강사로 배정되어 미래의 무장 친위대 지휘관들과 전술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1942년 3월 1일 슈타들러는 SS 사단 다스라이히의 기갑 척탄 병연대 데어 퓨러의 2대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의 전투 기술과 전략적 감각은 동부전선의 주요 위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3년 4월 그는 전체 연대의 사령관으로 진급했고 제3차 하르키우 전투에서 함께 싸워 소련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리더십으로 그는 1943년 4월 6일에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슈타들러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43년 8월에 일어났는데 그의 연대가
소련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코로티치 마을로 파견되었을 때였다.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르키우 점령을 막고 여러 독일군 사단이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이 교전 동안 슈타들러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략적 방어 위치를 구축하고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 방역을 조정했습니다. 기사 십자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를 수여받았으며 동부 전선에서 가장 뛰어난 보병 지휘관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 그의 연대는 1944년에 재보급과 재편을 위해 프랑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었고 다스 라이히 사단은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북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연대는 오라두르 쉬 글란 학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무장 친위 대원들이 육사히 2명의 프랑스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슈타들러는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받기 전에 전투 중 사망한 책임자 아돌프 디크만에 대한 조사와 군사재판을 명령했습니다. 하르멜이 사망한 후 슈타들러는 제9 SS 기갑 사단 펜슈타우펜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사단은 마켓가든 작전을 포함하여 전쟁의 마지막 전투 중 일부에 참여했는데 이 작전에서 독일군은 아르넘에서 연합군 낙하산병을 막아냈습니다. 아르덴 공세에 참여하여 그의 군대가 벨기에 숲에서 미국군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타들러는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기갑부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뛰어난 방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독일 전선이 붕괴되자 펜 슈타우펜 사단은 발라톤 호수 공세에서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헝가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압도적인 우세로 인해 전면적인 후퇴가 불가피했습니다. 슈타들러는 자신의 군대를 오스트리아로 이끌었고 1945년 5월 마침내 미군에 항복했습니다. 전쟁 후 슈타들러는 연합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혔지만 1953년에 정식으로 전쟁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그는 무장 친위대의 많은 전직 동지들과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독일 코에니 히스부른에 정착하여 은퇴할 때까지 산업부문에서 일했습니다. 실베스터 슈타들러는 1995년 8월 23일 84세의 나이로 코에니 히스부른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사망했습니다. 벤도르프, 헬무트 베인도르프, 와펜 SS의 탱크 사령관 헬무트 막스 에른스트 웬도르프는 1920년 10월 20일 독일 가우빈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시골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겸손한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농장을 빌려 일했던 우케르 마르크의 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1939년 8월 뉘른베르크 국립정치학교에서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제3제국의 군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무장 친위대에서 복무에 자원했습니다. 1939년 9월 4일 웬도르프는 제1SS 사단 라이프 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6일에 프라하로 파견되었는데 그의 연대는 폴란드 원정 이후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웬도르프는 처음에 11중대에 배치되었으나 1940년 6월 돌격포대인 슈트름께 슈츠로 전속되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발칸 전역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바르바로사 작전 중 소련 침공에도 참여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 동안 웬도르프는 장갑 차량을 다루는데 큰 용기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업적으로 그는 1941년 9월 14일에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SS 오버샤르 후어러로 진급하여 LSAA 내에서 그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전투 능력 덕분에 그는 베드에 있는 SS 중커슈레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11월 1일에 톨츠에 입대하여 리더십과 기갑전 전략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42년 4월 웬도르프는 상관들이 그를 신뢰한다는 표시로 SS 운터스툼퓨러로서 자신의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재능 덕분에 그는 1942년 후반 팔링보스텔의 1 SSLSSAH 연대 13 타이거 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그는 이 중대 내 소대를 지휘했고 이때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 지휘관 중 한 명인 미헬 비트만을 만났습니다. 비트만과 웬도르프는 긴밀한 직업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동일한 전술적 공격성과 용기를 공유했습니다. 1943년 여름 쿠르스크에 대한 독일의 주요 공세인 시타델 작전 당시 두 부대는 남부 전선에서 함께 싸웠으며 압도적인 소련군 기갑 부대에 맞섰습니다. 전투 첫날 비트만은 T-34 전차 13대와 대전차포 2문을 파괴하여 포위당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웬도르프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두 사령관 사이의 우정과 상호 존중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웬도르프는 전투에서 계속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적의 장갑 차량을 대량 파괴했습니다. 1944년 2월 12일 그는 독일군에서 가장 용감하고 효과적인 군인에게만 수여되는 훈장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에는 이미 적 전차 58대를 파괴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100일 중전차 대대의 사령관으로 진급하자 웬도르프는 이 중대의 사령관을 맡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보여줬던 전술적 공격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943년 후반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 동안 그의 부대는 코로스텐과 지토미르에서 독일군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43년 크리스마스에 웬도르프는 단 4대의 타이거 전차로 소련군과 교전하여 추바로프카에서 단 한 번의 전투로 T-34 11대를 파괴하여 그 지역의 독일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서부 전선이 개방되자 웬도르프와 그의 부대는 연합군의 징역을 막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장갑 차량에 맞서 치열한 독일군 방어전에 참여하여 적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1944년 8월 6일 웬도르프는 프랑스 전장에서 마지막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메지에르 근처에서 타이거 전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차량은 연합군 포탄의 직격을 받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파괴된 전차의 기록은 확인된 전차 84대, 추정 전차 95대였다. 프리츠 비트, 히틀러 청소년단을 이끈 강철의 사령관, 1908년 5월 27일 독일 하겐교회 헨림부르크에서 태어난 프리츠 비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무장친위대의 저명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상인의 아들로 1931년에 직장을 잃을 때까지 섬유산업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S에 가입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비트는 SS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1934년에는 SS 오버스툼퓨러까지 올랐고 SS 스탠다드에서 한 중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독일. 이 연대는 나중에 다스 라이히 사단에 편입되었으며 무장친위대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하고 전투적인 부대 중 하나였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비트는 폴란드 침공에서 용맹함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냈고 자크로치임 전투를 포함한 격렬한 전투에서 자신의 부대를 이끌었다. 이 전역에서 그는 단 10일 만에 2가지 등급의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는 도이칠란트 연대의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1940년 네덜란드와 프랑스 침공 당시 능숙하게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에서의 그의 공로로 그는 1940년 9월 4일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1년 비트는 라이프 슈탄다르테 보병연대로 전속되어 발칸반도와 그리스 전역에서 대대를 지휘했습니다. 클리디 고개 전투에서 그의 부대는 영국, 호주, 그리스 군대와 교전하여 며칠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그리스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그의 동생 프란츠가 작전 중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1941년 6월 소련 침공 당시 비트와 그의 대대는 남부군 집단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키이우 포위 공격 당시 라이프 슈탄다르테는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비트는 로스토프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금 독일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해 11월에 SS 오버스툼반퓨러로 진급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의 청년들로 구성된 제12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의 편성과 훈련을 지휘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SS 오버퓨러로 진급한 비트는 사단의 준비를 직접 감독하여 적과 교전할 준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히틀러 청소년단은 연합군의 상륙을 예상하고 1944년 3월 프랑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는 1944년 4월 아스크 학살과 같은 관할권에 있는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이 시작되자 비트의 사단은 캉 근처에서 연합군과 교전한 최초의 기갑부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중적인 공중 및 해상 폭격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청소년단은 맹렬히 저항하여 캐나다와 영국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트는 전선 근처의 베누아 마을에 지휘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작전을 지휘하며 사단의 사기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른 아침, 캐나다와 영국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하던 영국 해군은 캉 지역의 독일군 방어선에 파괴적인 해군 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 전함에서 발사된 포탄 중 하나가 비트가 본부를 둔 건물에 맞았습니다. 폭발은 잔혹했습니다. 파편과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참모와 협의 중이던 위트는 파편의 얼굴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곧 그의 보좌관과 그와 함께 있던 몇몇 경찰관들도 이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 병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의 부대, 특히 히틀러 청소년단의 젊은 신병들에게 비트의 상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전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부하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후임자인 쿠르트 마이어는 판처마이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죽은 직후 바로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폭격 이후 비트는 베누아 근처의 임시 묘지에 군인의 예우를 받으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유해는 나중에 샹피니, 생항들의 독일인 묘지로 이장되었고 노르망디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독일군 유해와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 무장 친위대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군.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장 친위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훈장을 받은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897년 3월 8일 베드에서 태어남 하노버 남쪽의 간더샤임에서 길레는 2000년 초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제조업자의 넷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14년 그는 불과 17세의 나이로 독일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포병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중위까지 진급하여 1등 및 2등 철십자 훈장과 전쟁 공로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후 길은 1919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농업 경영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에 대한 그의 애정으로 인해 그는 1922년에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모은 중군사 조직인 슈탈헬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34세의 나이로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고 몇 달 후에는 SS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한 내부 비난에 직면했지만 1934년에 다시 입대하여 SS 비알퓨궁스트루페 내에서 떠오르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도이칠란트 연대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고 나중에는 게르마니아에서도 근무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길레는 SS 비알퓨궁스트루페 내에 포병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0년 폴란드 침공과 프랑스 전역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성과로 그는 SS 스탠다르텐 후어로 승진했습니다. 1941년 그는 대부분
노르딕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부대인 새로 창설된 SS 비킹 사단의 포병 연대를 지휘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길은 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와 코카서스를 가로지르는 대대적인 징역을 감행했으며 혹독한 환경과 소련의 맹렬한 저항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의 그의 용기와 리더십으로 인해 그는 1542년 10월 8일에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543년 후반에 그는 SS 그룹 펑후어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비킹 사단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길레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44년 1월 코르순 체르카시 포위 전투에서 발생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포위당했고 길이 지휘하는 비킹 사단은 포위망을 뚫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휘해 사단은 돌파에 선봉에 섰고 갇힌 병력의 약 절반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자는 엄청났고 사단의 중장비는 거의 모두 손실되었습니다. 이 작전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공로로 길레는 1944년 2월 19일에 기사십자 훈장의 검을 수여받았으며 이로써 그는 독일군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교 중 한 명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코르순 체르카시 전투 이후 길레와 그의 부대는 소련군에 포위된 전략적 도시인 코벨로 이동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길레는 수주 동안 맹렬한 방어를 지휘하여 독일군이 포위망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되는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는 1944년 4월 19일 기사십자 훈장에 다이아몬드 훈장을 받았고 무장 친위대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길레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는 기사십자 훈장에 다이아몬드를 수여하는 의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행사는 라스텐부르크에 있는 히틀러의 본부에서 열렸고 길레는 총통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인리히 호프만이 포착한 이 사진은 길레가 단호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정으로 그는 정권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 중 한 명이라는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길레는 부다페스트를 해방하고자 했던 콘라트 작전이 실패로 끝난 당시 제네시스 기갑 군단을 이끌었고 나중에는 발라톤 호수 공세에도 참여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독일군을 압도하여 오스트리아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1945년 5월 9일 전쟁은 사실상 끝났고 질레와 그의 군대의 잔존 병력은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군대의 포로로 잡힌 고위 장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길레는 3년간의 전쟁포로 생활을 마치고 1948년에 석방된 뒤 서독에 정착했습니다. 1950년대에 그는 무장 친위대 제향군인 조직인 AIAGES의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회원들의 법적, 재정적 재활을 옹호했습니다. 길레는 나중에 디어 프레이윌리게라는 이름으로 HIAG의 공식 간행물이 된 신문 위킹 루프를 창간했습니다. HIAG는 개정주의적 입장 때문에 강력한 비판을 받았지만 길은 죽을 때까지 조직 내에서 저명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헤르베르트 오토 길레는 전쟁 후 독일에서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1966년 12월 26일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남자의 경력이 끝났습니다. 그가 죽던 날 길은 슈테멘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있었는데 그는 전후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길은 지난 몇 달 동안 건강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전장에서 쌓아온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스트레스와 나이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신속히 의료 서비스에 신고했지만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길레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특히 무장 친위대 전 구성원과 참전 용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길레를 전쟁 중 무장 친위대의 특징이었던 리더십과
동료애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슈테멘 지역 묘지에 묻혔는데 그 의식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징성이 가득한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빈첸츠 카이저, 다스 제국 사단의 전설. 빈첸츠 카이저는 1904년 2월 28일 오스트리아 유덴부르크 근처 발터스도르프에서 태어났으며 뛰어난 무장친위대 장교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용감한 행동으로 유명하며 가장 유명한 것은 하르코프 제3차 전투에서 적 전차 4대를 직접 파괴한 것입니다.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난 카이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물점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7년에 당에 가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A에 가입했습니다. 유덴부르크 근처 마을에서 소규모 부대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인력 모집 및 조직 조정 능력은 그가 조직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는 오스트리아 당국의 눈에 띄게 되었고 1933년 정치적 음모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힌 후 오스트리아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정치적 난민으로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카이저는 그곳에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고 나중에 레히펠트에 주둔한 오스트리아 SS 군단에 배속되어 계속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44년 카이저는 포츠담에서 전문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도록 선발되었는데 이 교육은 나중에 무장 친위대의 초기 핵심으로 여겨지는 SS 벨푸궁스트루페에 통합되었습니다. 1935년 징계 사건으로 인해 그의 경력에 큰 장애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에게 직접 호소한 후 자신의 직위를 복직시켰습니다. 이 지지는 그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후년에 그는 배드에 있는 명문 SS 준커슈레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톨츠는 멀리뛰기와 포환 던지기 경기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는 SS 계급에서 더욱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전쟁이 발발하자 카이저는 1940년 중반까지 강사로 계속 일하다가 프랑스 침공 당시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전역 이후 그는 총통 데르 퓨러 연대에 입대했는데 이 연대는 나중에 SS 사단 다스 라이히 닷 라이시의 일부가 되었다. 1941년 발칸 반도 침공과 이후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하여 중앙군 집단과 함께 스몰렌스크와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이러한 전역에서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공세 중에 여러 번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저는 소련의 방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중대를 계속 지휘했습니다. 그는 일정 기간 회복한 후 전선으로 복귀했고 1943년에는 다스 라이히 다스 라이시 소속의 방외도 대대 지휘를 맡았으며 이 부대는 현재 기갑척탄병 4단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카이저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43년 3월 제3차 하르키우 전투였습니다. 그는 총통 연대의 제3대대를 지휘하며 도시 방어와 이후 탈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군은 대전차 도랑과 잘 조직된 방어진지를 구축했지만 카이저는 기습 공격을 지휘하여 소련군이 후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놀라운 용감함으로 카이저는 기갑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징역을 결정하여 주요 기차역을 포함한 적의 중요한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전투 중에 그는 직접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전차 4대를 파괴했고 이러한 공로로 1943년 4월 6일에 은전차 파괴 훈장 4개와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르키우 전투에 참여한 후 카이저는 동부 전선에서 계속 싸워 쿠르스크 전투 등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1943년 8월에 다시 부산
부상을 입었고 몇 달 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구르 44년 그는 프로세츠니츠의 에스판처 적탄병 학교의 강사로 임명되어 새로운 장교와 병사를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1사단 괴츠의 38기갑 적탄병 연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에서 베를리힌겐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뉘른베르크 방어전을 지휘했고 그 공로로 기사 십자 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리브스를 수여받도록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막바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이 훈장은 공식적으로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 25일 카이저와 그의 부관 프란츠 코쿨라는 뉘른베르크 근처로 정찰 임무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1926년에 마을 근처에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코쿨라의 유해가 확인되었고 그는 머리 뒤쪽에 총을 맞고 처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저의 시체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빈첸츠 카이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미국군에 의해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카이저는 적군에게 기사 십자 훈장을 내주기를 거부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추측만 난무합니다. 무장 친위대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빈첸츠 카이저는 대담하고 단호한 지도자로 기억되며 그의 용기와 전술적 능력은 전장에서도 보였다. 무장 친위대의 정예장교 베르너 볼프는 1922년 11월 28일 동프로이센의 메멜에서 전통적인 독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규율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불과 18세의 나이에 SS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그는 무장 친위대, 와픈, SS, 특히 J1 SS 기갑, 사단, 레입스탄다르테 에이돌프 히틀러에 입대했습니다. 이 정계 부대는 히틀러의 친위대로 시작했지만 독일군에서 가장 두려운 부대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무장 친위대에서 빠르게 승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용기와 전술적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그 덕분에 그는 빠르게 오버스트룸피러 계급까지 올랐습니다. 무장 친위대 사령관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인 요아힘 파이퍼와의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파이퍼는 전장에서 카리스마 있고 공격적인 리더였으며 전투에서의 대담함과 침착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볼프는 이러한 특징을 많이 공유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갑 척탄병견대 2대대에서 파이퍼의 부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의 전역 동안 그의 충성심과 뛰어난 성과로 인해 파이퍼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파이퍼가 없는 동안 볼프는 여러 차례 주요 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볼프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1943년 7월 쿠르스크 전투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 중 하나는 보병 무기를 이용해 소련의 T-34 전차를 직접 파괴한 것입니다. 이는 용감한 행동으로 상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인 1943년 8월 7일 그는 나치 독일에서 수여되는 가장 높은 훈장 중 하나인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3년 11월 동부전선에서 또 다른 공세를 펼치던 중 그는 총에 맞아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볼프는 극도로 저항하는 태도로 권총을 꺼내 의료진을 위협하며 수술을 막기 위해 땅에 총을 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리를 잃지 않고 회복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으로 옮겨져 1944년 노르망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D-Day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틸리쉬르쉘 방어에 배치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군대를 이끄는 그의 능력은 그에게 또 다른 영예를 안겨주었고 독일 국방군 최우수 연계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볼프와 그의 사단은 1945년 발라톤 호수 공세에 참여하기 위해 헝가리로 파견되었습니다. 1945년 3월 6일 그의 부대는 초기 몇 가지 성공을 거두었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공격으로 소련군 방어선을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가 곧 드러나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교전 중 하나 중에 그의 탱크가 적의 총격을 받아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즉시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1945년 3월 19일 베르너 볼프는 전쟁이 끝나기 불과 2달 전 벨기에에서 헬가와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무장친위대의 가장 어린 장군 쿠르트마이어는 1910년 12월 23일 독일 리더작센주의 작은 마을인 예르크스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가정 출신입니다. 1930년에 마이어는 나치당에 가입했고 1년 후인 1931년에는 SS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야망과 정권에 대한 헌신으로 그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1934년에 그는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로 전속되었습니다. 마이어는 1938년 오스트리아 합병과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불의 세례는 폴란드 침공과 함께 왔습니다. 1939년 9월 그곳에서 정찰부대를 지휘하면서 그는 전투에서의 공격성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모들린에서 유대인 50명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전선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지휘를 유지한 뒤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 마이어는 오토바이와 경장갑차 대대를 이끌고 라이프슈탄다르테의 징역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빠른 속도와 대담함으로 인해 그는 슈넬러 마이어, 빠른 마이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41년 발칸 전역에서 그의 부대는 카스토리아에서 영국군과 그리스군의 후퇴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2,000명 이상의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그는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을 때 마이어와 그의 부대는 우크라이나 진역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마리우폴 함락과 로스토프에서의 격렬한 전투에 참여하여 독일 금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력이 떨어지고 이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선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가 1943년에 돌아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후퇴하고 있었고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어와 그의 부대는 하르키우 제3차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의 정역전 전술은 도시를 탈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 중에 그는 소련 사단의 모든 참모들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그는 대담한 지도자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그의 공로로 그는 기사 십자 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를 수여받았습니다. 청소년단의 청년들로 구성된 무장 친위대의 새로운 사단을 창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이어는 이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령은 그의 친구인 프리츠 비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이어는 제12SS 기갑사단의 제25 기갑척탄병 연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단 1944년 3월 연합군 상륙작전을 대비하여 사단은 노르망디로 이동되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1944년 6월 6일 마이어와 그의 연대는 캐나다군에 대한 최초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6월 14일 프리츠 비트가 폭격으로 사망하면서 마이어는 불과 33세의 나이로 사단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무장 친위대에서 가장 어린 장군이 되었다. 그의 지휘해 사단은 60일 이상 휴식이나 지원군 없이 버텼고 영국, 폴란드, 캐나다 군대에 막대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7월 4일에서 9일 사이에 마이어는 카르피케 비행장에서 맹렬한 방어를 지휘하여 연합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물리쳤지만 사상자가 60%에 달했습니다.
강함락이 임박하자 그는 팔레즈 포위전에서 재편성을 위해 전술적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친구인 막스 빌셰의 장갑 차량의 지원을 받아 적의 방어선에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로 인해 포위망에 갇힌 대부분의 독일군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뒤르날 근처에서 정찰을 하던 중 당팩에 체포되어 미국에 인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오 무장친위대 장교로 인정받았는데 이것이 아마도 그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협력자가 그를 배신했고 그는 전쟁 포로로 영국으로 끌려갔습니다. 1945년 12월 마이어는 독일 아우리히의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캉 전투 중 포로 처형을 명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방어를 했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의 강도도 의문시되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개입으로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베르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기 전까지 캐나다 감옥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1954년 10년간의 투어 끝에 그는 모범적인 행동과 전직 독일 군인들의 압력으로 풀려났습니다. 무장 친위대 참전 용사들의 옹호자가 되어 전직 전투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인 IA계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척탄병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전쟁에서 무장 친위대의 역할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맥주 유통업체로 일하며 라인란트의 하겐에 정착했습니다. 1961년 12월 23일은 그의 생일과 같은 날로 그는 5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